다음에 저는 사실 이 주제가 더 흥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일본 엔화의 추락. 엔화 가치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잖아요. 900 얼마던데요? 지금?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깜짝 놀랐어요. 100엔을 살려면 1,500원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990원만 있어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이제 엔화의 가치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뭐예요? 일본이 물론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인가 이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환율은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예.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된 이유가 있어요. 네. 화제가 된 이유인데 엔화는 그래도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던 겁니다. 안전자산으로. 네. 달러 다음 엔화 뭐 이렇게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래요? 심지어 뭐냐면 달러보다 더 강세 보였을 때도 많았었어요. 그건 상당히 옛날이고. 상당히 옛날이 아니라 저기 금융 제가 바로 우리가 되게 안전자산이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은 네. 금융시장이 이제 불안할 때. 예? 무슨 아이가 뭐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거나 이번처럼 뭐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주로 안전자산의 위력이 발휘된다고요. 예. 네. 그렇죠? 예. 되게 이제 신흥국가들 통화들은 막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다 돈들이 몰려가고 이제 이러면서요. 네. 그런데 금융위기 때요. 예. 금융위기 때니까는 그 일본 엔화가 예. 한 117엔 정도 있다가 예. 78엔까지 78이요? 78엔 1달러당. 그러니까 오. 엔화 가치가 한 30%가 절상이 됐었어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네. 예? 2008년에. 예.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그런 거니까는 달러보다 더 광세를 띄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엔화의 위력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침공 그게 2월 24일 날 일어났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오늘 최근에 좀 이렇게 진정되고 그러지만 외환시장이 예. 일본 엔화 같은 경우가 114엔 후반부에 있었어요. 네. 2월 23일 날에. 네. 근데 지금 오늘 날짜로 122엔까지 조금 떨어졌어도 124엔까지 갔었어도 올라갔네요. 네. 조금 이제 그래도 안정됐어도 122엔이 좀 넘어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동폭으로 보게 되면 6.4%가 하락한 거예요. 엔화 가치가 예. 달러 대비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화 같은 경우 같은 기간에 1.6%만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달러 거의 대비해서. 4분의 1뿐이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싱가포르 네. 달러 있잖아요. 거긴 0.5% 하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제일 많이 하락한 거야. 그렇네요. 가장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데. 달러는 우리가 달러 인덱스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네. 달러 주요 통화 대비해 가지고요. 네. 달러 인덱스로 달러는 1.8%가 올라갔다고 가치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엔화 가치도 우리가 과거 같으면은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염없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최근에 왜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뭐 1엔데 한 10원 정도 이렇게 유지되던 게 지금 9.8원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예? 처음으로 10원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이게 그동안도 늘 얘기했던 거지만 이게 아베노믹스에서 출발합니다. 아베노믹스요? 네, 아베노믹스에서. 예. 이 아베노믹스의 실상을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아베노믹스의 그 이 내용을 네.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죠? 돈을 대규모로 찍자. 일본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네, 네. 대규모로 찍으면은 돈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니냐. 엔화 가치가 떨어져. 예, 엔화 가치 떨어지게 되면은 네. 일본의 수출이 많이 될 게 아니냐. 수출 기업들이 유리하다 이거죠. 예, 수출이 많이 될 게 아니냐. 일본 상품 가격이 싸지니까는 네. 많이 될 게 아니냐. 네.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벌 게 아니냐. 예. 돈을 벌게 되면은 기업들이 투자랑 고용도 늘릴 게 아니냐. 그렇지. 어. 그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임금도 그뭐 일자리가 늘게 되면은 임금도 올라가 가지고 예. 일자리 늘고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도 늘릴 게 아니냐. 예. 소비 늘리면은 세금도 많이 거칠 게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 정부 부채도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와. 이거예요. 어. 누이 좋고 매부 좋군데. 그러니까 이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듯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듯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 세계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다 다 자기 나라 경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통화를 중앙으로 돈 찍으면 되는 떨어뜨리지. 거예요. 예. 그렇네요. 근데 중앙원에서 그냥 돈 찍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아. 예, 그렇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논리인 거죠. 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냐면은 예. 자 일본의 수출을 보게 되면요, 예. 수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어치 만약에 수출을 했어요. 예. 근데 1달러당 만약에 100엔일 예. 때는 1달러만큼 수출을 하게 되면은 100엔이 기업한테 수입이 그렇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1달러당 120엔이 됐어 최근처럼요. 예. 그러면 1달러만큼 수출하게 되면 120엔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기업은 20%나 엔화 기준으로 더 많이 수입이 생긴 거예요. 앉아서. 네. 똑같은 상품 물량으로 똑같이 수출했는데 1달러만큼 수출했는데 앉아서 도는 거니까 20% 수입이 더 줄어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는 근데 문제는 물량이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수출 그렇죠. 물량이. 예. 엔화 기준으로만 들어가서 수입이 증가한 거예요. 예, 예. 그럼 물량이 안 증가했는데 더 설비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요?
안 하죠. 생산을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데 고용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더 많이 수출되는 게 아닌데 지금. 예? 그러면 일본 기업은 돈을 많이 그렇죠. 벌고는 기업은 있는 거죠. 돈을 벌었는데 네. 돈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라든가 고용을 늘릴 그 이유는 없었다 이거죠. 그냥 앉아서 화폐적인 이유 때문에 더 많은 돈이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거 뭐 내가 더 굳이 뭐 위험 부담 감수하고 투자해서 공장 설비 늘리고 나중에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냥 화폐가 이렇게 우리가 엔저에서는 그냥 이익이 더 늘어나니까 여기서 그냥 만족할란다. 이 상태로 끝났다 이거죠. 일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네. 변화가 없는데 더 많이 생산을 할 동기가 있냐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 경제가 아베노미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의 문제는 그러니까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문제인 건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돈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화폐의 경쟁력으로.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거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그 표현한 게 뭐냐면은 자, 삼성전자의 갤럭시하고 소니의 스마트폰하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소니 스마트폰보다 싸서 더 잘 팔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이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네. 기사를 쓴 건 뭐냐면 소니의 스마트폰이 매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다. 이거를 그러니까 엔화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더 많이 팔릴 거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아주 그냥 전곡을 찔렀던 거예요. 아베 정권이 출범하던 해 2013년 1월달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런 기사를 씁니다. 엔화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 경쟁력의 문제다. 일본 경제의 문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상품을 산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통계 수치를 제가 이제 이걸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네.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대 수출 최고를 기록했었던 해입니다. 지난해 그렇다면서요. 네. 2021년도에.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다 이렇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일본도 많이 늘어났고 있는데 근데 지난해 일본의 수출액이요. 엔화 기준으로 달러 기준이 아니라 엔화 기준으로도요.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럼 안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엔화로는 그러니까 많이 이게 기업들의 수출액이 증가했을 게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수준은 아직 회복이 안 된 거라 이거예요. 엔화 기준으로 했을 때도. 예. 그러니까 뭐냐면 크게 효과도 못 봤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수출량은 줄었다는 수출 물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져 왔죠. 아니 기업들은 돈을 벌면은 그럼 그 상품을 더 좋게 막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든지?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기업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상품 가격이 싸지니까는 쉽게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는 그걸 게을리한 거죠. 그걸 이제 일본 경제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원인을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에서 지적을 하는 거죠. 혁신도 없고 생산성도 떨어졌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막 찍어서 해야 하는 것은 그걸 제가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게 일종의 뭐냐면은 이 뭡니까 우리가 마약성처럼 우리가 진통제를 맞을 때는 잠깐 우리가 이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치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는 돈을 찍어내서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 체질을 바꿔주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일시적.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달러 기준으로 봐도요. 아베노미스가 2013년부터 아베 정권이 2013년에 시작하니까요. 박근혜 정부가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달러 기준 수출액이 2011년 수준보다 아베가 집권하기 전보다 더 낮아요.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성공을 못한 건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물량 증가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이 충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201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GDP,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이게 다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돈을 찍어내도 더 이상 그러니까는 소비, 투자, GDP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제 증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베노미스가 사실상 파산한 거죠. 효과를.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그동안 돈 찍어낸 돈이 엄청 많거든요. 일본은행이요.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도 심할 게 아닙니까? 일본은행이 하도 국채를 사들여가지고 시장에 국채가 씨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작용이 심하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매입을 이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아주 소금을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마 외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일본 은행이 다시 또 무제한 찍어가지고 국채 매입하겠다는 이런 것을 발표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완전 진퇴양난에 빠진 게 일본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통화 지금 아까 했잖아요.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이게 내수잖아요. 내수요. 네. 이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비빌 언덕이 수출인 거예요. 수출인데 수출을 그러니까 관리하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수출에 상품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거 혁신이라든가 생산성 증가, 기술 진보가 일어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 계속해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매달리면서 그래서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금리는 마이너스 0.1%가 2016년부터 지금 여름 때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예요. 네. 거기다가 뭐냐면 장기 금리, 10년물 장기 금리의 목표치가 0%입니다. 0%로 이렇게 맞추겠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한테 투자에 지원해주겠다 해서 0%로 간 거예요. 네. 그게 일본은행의 그 목표가 지난 2010년도 5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데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게 올라가 버린 거야. 왜 올라갔냐? 네. 전 세계가 다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지금요. 네. 시장 금리들이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네. 그러니까 일본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목표치에서 벗어나니까는 네. 이걸 사들이겠다 이거야. 무제한 사들이겠다고 선언한 거야.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나두게 되면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네. 일본 기업들이. 은행이 목표한 통화 정책의 목표가 이게 이제 붕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 은행은 왜 그걸 목표를 구했냐면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저금리로 그러니까 0%면 그냥 돈 쓰게 해주겠다는 거죠. 장기 투자를 설비 투자를요. 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라는 게 주로 이제 제가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좀 잡으면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기업들이 네. 설비 투자하고 그런 이제 조달하는 그 비용이 금리. 금리가 10년물 국채거든요. 그래서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들은 싼 이자로. 그렇죠. 싼 이자로 돈을 하는데 빌린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최 교수님 말대로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자기 올라 버렸어. 그러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해야 되는데 아유 이자가 너무 비싸네. 그럼 설비 투자 안 하고 말지 뭐 그냥 이런 상태가 돼 버린다. 아니 지금까지도 설비 투자 안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뭐 설비 투자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되면 더 줄어들까 봐 그런 거지. 아.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값싸게 이용을 해줄 수 있게 그동안 지난 수십 년간 한 거예요. 네. 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목표를 안 오르게 하겠다. 일본은행 중앙은행은 그렇게 해왔던 거 정책, 통화 정책을 올라버려가지고 그래서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전 세계가 같이 다 올라가 앉았으니까 인플레이션 네. 때문에 네. 이게 올라간 거야. 이게 뭐 관리치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넘어가니까는 이걸 무제한 매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건 사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게 전 세계가 다 지금 돈을 지금 풀었던 걸 흡수하고 조이겠다고 있는데 하는데. 일본은 계속 더 풀겠다는 거잖아요. 풀겠다니까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더 떨어지지. 거기 그런 요인까지 와. 가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아베노미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했던 그 논리가 그 무너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일본은 2010년까지 지난 수십 년간 항상 무역 흑자국이었었어요. 그렇죠. 일본 과거에는 그 전엔 더 무역 흑자국이라서 무역 경쟁력이 대단했던 나라잖아요. 너무 흑자를 많이 내니까 네.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 불러내서 N을 확 올려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달성한 나라예요. 네. 일본의 경쟁력이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굉장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래서 수십 년간 흑자 국가였었는데 아베 정권 8년 동안에 2013년부터 8년 동안에 6년이 무역 적자가 적자. 네. 무역 적자국으로 잘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아까 엔화 가치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을 지원한다 했는데 수출은 많이 안 증가하고 근데 엔화 가치 떨어지면 수입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액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게 무역 적자로 돼 버린 거야. 수출에 그러니까 기대한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돼 버리죠. 하긴 지금 그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일본 상품 다 대단했잖아요. 그럼요. 집에 소니 텔레비전 하다못해 그 주부들 코끼리 밥솥. 그렇죠. 뭡니까? 갑자기 코끼리 밥솥 처음 듣는데. 코끼리 밥솥 몰라요? 그래? 몰라요. 일본 유명한 그 그래요? 밥솥 있어. 하여튼 80년대 90년대는 일본 여행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코끼리 밥솥 사오고 진짜요? 그리고 80년대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출장 가면은 뭐 워크맨 같은 거 소니 워크맨 사주는 거 이게 최고의 선물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일본 상품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없어. 맞아요. 없죠. 도요타 자동차 하나 그나마 좀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일본 거는 AV뿐이 수입할 게 없다. 선 넘으시네. 오늘 선 넘으셔. 제 스타일이긴 아니 그런 얘기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들 일본 제품 생각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 기자님 말씀 맞다나.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그 최강의 일본 무역 흑자국이 6년 동안 계속 적자에 빠졌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럴만 하네. 예. 그러면 그만큼
일본 기업들이 물건을 팔릴 만한 물건들을 못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엔저라는 그 아주 그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도 예. 그러니까요. 설비 그러니까, 투자라든지 이런 거 안 한 거잖아요. 이 소위 말해서 진통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해줬지만은 예. 그게 체력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운동 선수들도 뭐 예. 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한 6개월 누워 있으면은 예.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간다 풀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프니까는 이 뭡니까 마약성 진통제 놔주지만은 예. 이게 그때 고통만 잠깐 멈추게 해주는 것이지 체력이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런 데다 비유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최근에 이제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네. 원자재 가격들이 유가랑 원자재 가격들이 막 폭등을 했잖아요. 네. 폭등을 하는데 그거는 일본도 많이 수입을 해야 돼요. 수입 물가가 폭등을 또 해버렸네. 하나 하는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되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품 가격에다 전가하잖아요. 그렇지. 물건 가격에다가. 네. 근데 일본은 그걸 못 해요. 왜요? 가뜩이나 지금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안 사. 가격 그러면. 올리게 되면 더 안 팔리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럼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걸 맞춰야 되니까 수지를.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일본은. 예. 인건비를 줄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2020년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요.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 근데 2021년에 경기가 좀 회복됐잖아요. 네. 근데 정규직 임금이 평균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어. 그게 최근에 그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들었다. 일본 거꾸로 하고 있다. 일본의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모든 사람들의 평균 월급을요. 네. 평균 월급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994년 수준입니다. 진짜? 그거 지난 한 27년간 오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정규직 월급도 예. 정규직 월급도 지난 20년간 거의 정체 상태고요. 예. 이건 94년으로 들어간 거야. 전체를 다 합치게 평균되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된 상태 속에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정규직 평균 월급이 얼마? 가난해지는 거지. 그냥. 정규직 평균 월급이요. 지난해 평균 월급이 얼마로 계산돼 나왔냐면 30만 7,400엔이에요. 예. 우리나라 돈은 한 300만 원. 정규직만. 한 달에? 예.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300만 원은 엔화잖아요. 예. 엔화인데 수입 물가는 올라갈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이 소득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 굉장히 절약이가다. 이게 강요된 절약이죠. 그렇네. 예. 그리고 가난해지는 거야 국민들이. 국가도 가난해지는 거고. 예. 그 방법이 있습니까? 이걸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 잘못 낀 게 일본의 상품 경쟁력이 떨어진 거를 돈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화폐로 풀려고 했구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리면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가지고 체력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진통제를 놔줘가지고 잠깐 모면만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오히려 더 체력을 약화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그러니까는 일본이 이러다가 이제 후진 국가로 이제 저기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과 국가가 다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빠른 속도로 가난해지고 있는 거야. 예. 우리나라 그렇지. 2015년부터 이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이미 뒤쳐졌습니다. 일본이 예. 뒤쳐졌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못 올리니까 국민들은 자연히 뭐냐면 소비를 늘릴 수가 없지. 그렇죠. 구매력 기준으로 실질적인 1인당 GDP도 일본이 더 한국보다 낮아졌죠. 예.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더 여유가 있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최근에 그 일부 국내에서 보도도 됐지만은 일본의 부유층 중심으로 부유층은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부유층들이 일본을 버리고 있다 하는 게 뭐냐면 일본 엔화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인 거야. 과거에 우리가 일본 엔화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80년대 보게 되면은 막 하와이 땅 사고 미국의 엠파이어 빌딩 사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엔화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요. 네. 근데 지금 정반대가 현상이 생기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일본 자산이 매력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일본 자산이. 네. 그래서 일본을 버리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의 자산가들이 해외에 잔뜩 투자하고 뭐 이러다가도 좀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어디 전쟁 터지고 그러면은 이거 불안하네 그러면은 안전자산인 엔화로 다시 바꿔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돌아올 이유가 없겠네. 그렇죠. 그냥 차라리 그냥 달러로 샀던 거 중국 위안화로 샀던 거 한국 원화로 샀던 거 그냥 거기 놔두는 게 더 이익이네라고 일본의 자산가들이 생각하고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도 많이 나가 있잖아요. 예. 나간 기업들이 돈을 안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갖고 들어올 이유가 없죠. 모두 손해 보니까. 바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엔화가치 이 공급이 그러니까는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예국에서 오는 달러도 안 갖고 들어오니까는 예?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그냥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제가 그 일본의 기업가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엔화 가치가 강했을 때는 당연히 다시 돌아와야만이 나한테 이득인데 지금은 돌아가봤자 달러로 벌어든 거를 갖다 엔화로 바꿔봤자 오히려 손해인데 못하러 들어오겠습니까? 거기다가요. 아까 이제 이 금리를 0% 마이너스로 이렇게 유지하는 또 하나 이유가요. 일본이 소위 말해서 전 세계에서 정부 국가 부채가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그래요. GDP 대비 266%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요. 266%. 우리나라는 몇 프로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100%. 이제 60 몇 퍼센트 된다. 아니요. 60% 가까이 된다고. 지난해 기준으로 60몇 퍼센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60%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해 기준으로 제가 그 계산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수정을 안 하고 뻥튀기 해가지고 해서 제가 그것도 얘기했었는데 47%가 안 돼요. 46.9%가 원래 정부의 목표가 47.3%로 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 우리나라는. 근데 266%란 말이에요. 266%니까 뭐겠습니까요? 이게 이자가 많이 나갈 게 아닙니까? 채권 발행했으면 이자가 나가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금리가 그동안 계속 제로 금리가 하다 보니까 이자벽이 많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은 뭐냐면은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힘든 게 국가 이자 부담이 너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급증하는 거야 그 순간에.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금리를 올리지도 못해. 그럼 또 돈 찍어가지고 이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럴 수는 없는 그렇게 거야? 되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또 증가하고 돈가치 떨어지고. 어떡해 이제.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냐면 올해 그러니까는 그 회계년도에 올해 회계년도가 그러니까는 4월 달부터 일본은 4월 달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4월 달 3월 달까지 하잖아요. 4월 달 2022년도 회계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이 정부 1년 예산이 107조 엔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07조 엔 중에서 107조 엔을 쓰기 위해서 뭐냐면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냐면 43조가 넘습니다. 수입이 그만큼 부족하니까는 새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국채를 발행할 때 금리가 만약에 플러스 상단에 있으면은 그 이자를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그걸 0%로 유지하는 이유가 그 부담까지 가게 되면은 더 정부 부담이 커지니까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0%라든가 마이너스 금리는 비정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정상화시켜야 되는 게 통화정책의 정상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킨다는 얘기는 금리를 우리가 플러스권으로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인 건데 지금 일본도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연속 8개월 그러니까 마이너스 디플레가 치는 데다가 이제 이렇게 플러스로 이제 언제까지 많이 올라가고 앉았으니까요. 거기도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도 올라가야 될 게 아닙니까요? 그렇죠.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이 이자 부담이 이게 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못 올리게 하겠다고 지금 무제한 또 돈 풀겠다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방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처방하실 겁니까? 만약에 내가 일본의 대통령이다, 총리라고 하면은 대안이 있습니까? 일본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라는 게 경제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동안에 그러니까 한 2013년도부터 거의 10년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10년 동안에 돈을 엄청 찍은 거예요. 그 전에도 찍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많이 찍진 않았는데 돈을 엄청 찍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동안에 고통을 좀 피한 거야. 아까 진통제 효과처럼요. 근데 실제로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일본 취업률도 막 늘고 그래서 우리 부러워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감춰진 은폐된 부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인구 감소 속에서 인구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었으면 그렇네요. 정상적인 처방을 써야 되는데 정상적인 처방을 쓴다는 얘기는 돈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 진통제에 의존하지 말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력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저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요. 기업들이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려서 이자 갚을 필요가 없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자 갚을 돈을 안 벌어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 좀비 기업들이 그러니까 계속 수명이 지속되는 거야. 그럼 이게 생산성이 낮아지죠. 생산성이 성장률도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악순환 고려가 되는데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저 병상에 누워 있던 사람한테 마이크가 여기 일어나서 운동하라 그러면은 처음에 힘들 게 아니겠어요. 그쵸. 그 고통을 참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감내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요. 근데 정치인들은 대개 보게 되면 쉬운 길로 쉽게 가려고 하죠. 그렇죠. 네, 쉽게. 이런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안 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그래서 해외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바깥에 나가면은 너무 그러니까 물건값이 비싸가지고 물건값이 비싸가지고 자기들 엔화 기준을 환산해 보니까는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자꾸만 그러니까 강요된 긴축을 생활을 하고 앉아 있는 거고. 네?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안 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계속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조업이 핵심 주력 산업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한 시대를 먹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새로운 먹거리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쵸. 그거를 해내야 되는 것이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동안에 고도 성장기에 고도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이 농업사에다가 제조업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공업화를 가지고 했듯이,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 50년을 이렇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예,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일자리가 나와야지만이 일자리가 안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빚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이고 일자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소득이 안 생기니까는 안 쓰지. 소위 말해서 재테크에 막 열을 내죠. 미래가 희망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자산 축적이나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러다가 대표적인 게 부동산에 그러니까 전부 다들 올인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젊은 사람들 되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보게 되면 중위임금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밑에가 50%가 넘어요. 저임금 일자리가. 그럼 그거 해가지고 저축이 얼마나 되겠냐고. 돈이 모아지겠냐고요. 물가도 지금 얼마나 높은데요. 그러니까는 소위 금리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코인합니다. 부동산, 코인 이런 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최 교수님, 일본 엔저가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일본이 이 꼴이 이 모양이 됐는데 어쨌든 일본이 경제 대국이었잖아요. 저만 해도 저 같은 세대만 해도 일본 하면은 옛날에 넘사벽이었어요 정말로. 그렇죠.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었던 일이야. 그래서 제가 2019년대 그 아베가 저기 경제 침략했을 때 제가 우리 이길 수 있다 할 때 저 비슷한 세대들은 전부 다 미친 소리가 됐다고. 진짜 미친 소리였지. 자, 그러면은 일본이 과거의 그 경제 대국 그 영광을 다시 찾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요. 이건 제가 뭐 학생들한테 강의 시절에 얘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경제사와 세계 경제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럽 경제, 중국 경제, 일본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벌써 제가 2005년 금융위기 전에 일본은 제2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게 없는 한에 있어서는 일본의 이 쇠락은 이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언 좀 했었어요. 이 구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일본의 이 문제는 그러니까 7, 80년대부터 이미 시작했었어요. 80년대 그러니까 80년대도 마찬가지로 가능성 없다. 그랬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돈 풀어가지고 해결을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주가랑 부동산이 엄청나게 오르게 만들었었죠. 80년대예요. 메이지 유신은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메이지 유신이 웃지 마시고요. 안 웃었어.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안 웃었어 나.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 우리나라는 근대화에 저희 제대로 서양은 그러니까 빨리 근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서 저희 근대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이러한 한국 현대 사회의 모습으로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진화를 못 했잖아요. 못하는 상황인데 그거 하려면은 결국은 체제 개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위 양반 쌍놈 이런 사회가 아니라 소위 이런 현대적인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사회로요 바꿔야 되는 건데 그게 사회 시스템 섞어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했던 게 이제 소위 메이지 유신 1800 이제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국의 시민혁명 같은 것처럼 일본의 근대 사회로 변화를 그러니까는 만들어냈죠. 만들어내는 게 그게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꾼 거죠. 바꾼 것이 나머지는 시간 없으니까 찾아보시고 예. 제가 궁금한 거 그거예요. 아까 일본 다시 옛날 그 시절은 이제 갈망성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면은?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좋은 겁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게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평상시에 늘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일본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사고 치지 않게. 예. 우리 바로 붙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는 예. 네. 그러니까 일본은 관리 대상 국가라고 이제 표현을 써요. 네. 표현을 쓰는데 일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경제의 붕괴가 뭐 주변 국가에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칠 건 없죠. 예. 근데 이제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결국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는 일본의 역할을 대신할 국가는 필요한 거예요. 예. 서방의 파트너로서 음. 그 역할이 그런 예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한국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옆집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네. 최백은 교수 그리고 오윤혜 씨 두 분 고맙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